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형룡입니다. 저희 국회에 자주 오는데요. 주로 이제 대응 이슈들이 많죠. 복지는 무슨 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입법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인권을 수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국회들은 많이 와서 우리가 대응 토론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사실 임금부터 노동환경 여러 가지 이 처우 관련해서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자리들은 참 오랜만에 열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 직능 단체들은 조금씩 있었는데 사협회가 이런 기획 토론을 한 지는 좀 오래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릴레이로 이 사회복지 노동 그리고 사회복지 현안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마련해진 새로운 집행부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 모든 분들한테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저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한 5가지인데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저한테도 이게 이 발제를 요청하러 왔을 때 제가 한 5년 전에 관련해서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여전히 또 요청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될 말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지점들이 좀 몇 가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 지점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좀 몇 가지 나중에 논의를 좀 해볼 주제들을 가져왔으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적정 임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임금을 얘기하려면 먼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어떤 직업군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국적 맥락은 좀 다른 어떤 직업군이다라는 좀 개념 규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격제도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저기 사회복지사업법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그냥 각자 저희 뭐 학교 졸업한 애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오는지 않는 친구들도 많고요. 민간 기업에 가는 친구들도 많고요. 뭐 사회적 경제나 뭐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핵심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를 얘기할 때 예산과제로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냥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로서 사회복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체 사회복지사 중에서 사실은 극히 일부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복지사는 의사나 간호사나 뭐 이런 직업군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요. 이분이 퇴직하고 뭐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퇴직하면 의원을 차릴 수도 있고요. 의원에 있다가 또 뭐 딴 데를 가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공공병원에 가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 옮겨가면서 자신의 기술들을 가지고서 인정을 받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전문직입니다. 근데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요즘에 개인 개업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별로 없잖아요. 사회복지사는 그야말로 조직에 필요해서 만들어졌고요. 조직 효과성을 달성하는 전문성으로서 사실 사회복지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종사자를 채용하게 한 거고 사회복지 시설에 따라서 제 역할과 그리고 제 기능이 주어진 그러한 좀 차별적인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으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보기도 어렵죠.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를 미국식 사회복지 교육을 한국에 수입해 와서 한국에서 미국식 사회복지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좀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사회복지사 직업이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분들은 사회복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처음에 COS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COS가 자선단체들의 연합회인데 거기에 프렌들리 비지터스라고 얘기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나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시켜보자. 그래서 자선학교를 만들었고 그 자선대학이 만들어졌고 그 자선대학이 지금 오늘날 최초의 사회복지대학인 미국 뉴욕대학의 사회사업대학이 되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퇴역 군인들이 막 몰려왔죠.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전쟁터에서 왔으니까 멘탈 헬스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누가 대해서 뭐 이렇게 서비스를 했냐면 적십자사가 대부분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했는데, 적십자사도 그 종사자들이 이런 멘탈 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키우자 해서 만든 게 스미스 칼리지고, 스미스 칼리지에서 교육시켜서 적십자사로 인력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년대에 공공병원, 학교, 아동보호기관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졌고요. 이런 만들어지는 기구들의 인력들을 배출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였고요. 30년대 이제 뉴딜이 있으면서, 그리고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주 정부가 사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사회 공공부조랑.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주립대학들에서 다 사회복지학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해서 주 정부의 인력들을 배출해낸 거죠. 그리고 60년대에 여러분들 아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멘탈 헬스 쪽은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법이 만들어지고 저기에 들어갈 인력들은 이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들에서 만들어서 인력을 배출했었죠. 그래서 저기 과정들은 뭐냐면요, 첫 번째 수요가 있었고, 그 수요를 담당하는 산업이 있었고, 그 산업의 전문성을 배출하려면 교육기관이 들어왔고, 그 교육기관이 배출한 게 사회복지사고, 이게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적으로 돌아간 게 바로 미국의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시잖아요?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들어온 게, 첩초에 들어온 게 목포사회복지관이라는, 1960년대 처음에 목포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회복지라는 말을 처음 썼고요. 이게 제도로서 나타나는 게 1970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 사회복지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제도를 뒀는데, 그 자격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투입하려고 만든 자격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80년대에 각각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각종 법제들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관이 증가하게 됐고, 각종 복지관이 증가됐고, 그 복지관에 넣으려고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날 140만 명의 사회복지 자격증이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다수 종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복지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탈사회복지 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2012년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들어왔죠. 사회서비스라는 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체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말이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오늘날 전체 종사자에, 이따가도 보겠지만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사회복지 시설에 66만 명이 있고요. 사회복지 시설 외 장기요양시설에 5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는 현재 한 10만 명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이고, 이거는 철저히 사회복지는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나라의 제도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하고 큰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근무하고 있고 미국의 사회복지사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느냐가 사실 처우의 보다 근원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사 오늘날 봤더니요, 100명 중에 31명이 정부기관에 일하고, 18명은 개인 및 가족 서비스 기관에 일하고요, 14명은 응급의료 서비스에 일하고, 10명은 병원에서 일하고요, 7명은 학교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BLS 미국 통계를 보면요, 지금 한 70만 명 정도가 있는데, 70만 명 중에서 의료 사회복지사가 17만 9천 명이 있고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12만 명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가 한 8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 제일 많은 거가 아동가족인데, 저 아동가족이 주 정부에서 아동가족 서비스를 하라고 만든 기관들에 있는 종사자들이 주로 주정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서 3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군구가 고용한 사회복지사가 저렇게 있지 않고요, 학교 사회복지사가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사라고 있죠.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 투자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교육복지사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또 아니죠. 그건 다양한 직종의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학교 사회복지사가 정확히 치면은 보통 한 2,000명 내외 뭐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료 사회복지사 몇 명 될까요? 우리 얼마 전에 자료 통계 보니까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 쪽에 가시고 있는 분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있기는 하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이렇게 사실 진출한 산업 영역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다?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관련된 자료 어디에 있느냐 고용수를 본 건데요. 한번 임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 대충 봤더니요. 이 포인트는 잘 안 나오는데 보시다시피요. 전 BLS 작년도 통계입니다. 그 BLS 노동 통계죠. 노동 통계를 보면 전 산업 근로자의 1번부터 100번까지 매기면 가운데 있는 사람, 중위임금이라고 그러죠. 중위임금이 4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 환율을 계산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전 산업의 중위임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저 중위임금보다 높습니다. 5만 달러가 높습니다. 사회복지사 임금이 사회 평균보다 높다는 거죠. 근데 어디가 특히 높은지를 보시면요. 일단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 7만 천이니까 약 한 9천만 원, 뭐 1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것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도시별로 편차가 크죠. 그래서 LCSW 샌프란시스코가 임금이 제일 높은 지역인데 샌프란시스코의 중위임금은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억 3천 정도가 넘죠. 그게 중위 임금이기 때문에요. 상위 10% 임금으로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20만 달러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2억 한 5천 사회복지사 임금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외과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이고요. 4만 3천 명이 저기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의료사회복지사 해서. 그리고 또 높은 데가 재가 돌봄. 우리는 돌봄이 되게 안 좋은 직종인데, 제가 돌봄을 하고 있는 저 시장 영역에서 6만 7천 달러 정도를 버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 사회복지사는 6만 6천 달러니까 적어도 중위임금의 뭐 한 50% 정도 더 받는 게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일 거고요. 정신건강 부분도 지방정부가 고용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13,000명 정도 되는데 6만 3천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8천만 원, 8, 9천만 원 되겠죠. 기타 사회복지사들 보더라도 연방정부가 직접 고용을 한 사회복지사들은 제일 높습니다. 8만 3천 달러. 주로 메디케이드 같은 예산들을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6만 2천 달러 해서 뭐 이렇게 이게 임금 수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기해보고 이 전체를 또 미국을 전체를 놓고 보면 전 산업 평균은 4만 5천인데 사회복지사는 5만 달러, 상위 10%는 8만 2천 달러. 기타 사회복지가 6만 천, 의료 사회복지사가 6만, 학교가 4만 9천, 정신건강이 4만 9천 달러. 그래서 다 높죠. 다 중위임금보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사회복지 시설 근로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환경이 있지 않아서 그렇다. 많이들 학교에 있고, 많이들 병원에 있고, 많이들 그냥 지방정부 공무원이고, 많이들 그냥 외래케어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산업 영역이 진출하는 영역이 된다. 우리는 이런 기관에서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질문이 이거예요. 사회복지 시설이 이렇게 열악한데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만 높여달라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사회복지 수준 전체가 지금 투자받지 않고 있는데 임금만 늘려서 되는 것이냐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협회가 듣기에는 안 좋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는 왜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이 이렇게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에 있을까를 논의를 해봐야 될 건데요. 우리는 지금 제가 2018년도에 발표를 했을 때 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정부 자체가 원래 임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임금 결정 요인들이 있는데요. 인식 자체가 너무나 낮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무나 사회복지 시설을 하고 있고 아무나 사회복지 자격을 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다시 반성을 해보는 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단체 이외의 자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시설이고요. 그리고 신고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도 어느 대학이나 어느 학원이나 51학점만 들으면 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나 시설을 하고 있고 아무나 자격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사회복지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투자, 사회복지 시설의 상향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공공재 생산 노동인데 예산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예산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최소 비용 절감의 논리가 우선하는 거고 또 사회복지 노동이 사회복지 노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이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사회복지는 최대 봉사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최대의 봉사의 원칙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따라서 계속 확대는 되고 있는데 전문성 저하, 전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낮춰왔었던 것들, 그리고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 따라서 열악한 시설이 먼저 있고요. 열악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시설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이 낮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결국엔 처우 수준도 낮게 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저희 이렇게 썼어요. 보건복지시설의 소수 종사자다. 우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날 여기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사실 관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들을 갖고 오는 건 맞지만 사실 절대 다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6만 개 시설에 66만 명의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있습니다. 그런데 32만 명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노인시설이 25만 명인데요.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 시설이죠. 그리고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 기관도 노인 장기요양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의 종사자가 22만 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회복지 시설에 사회복지 종사자 수는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얼마나 보면 되냐? 이게 조금씩 다 다른데요. 보건복지부 소관 여성가족부까지 쳐서 보건복지부 시설 안내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시설 종류에 따르는 사회복지사들이 66만 명인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의무 보수교육 대상자들이 현업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2020년 기준으로 8만 3천 명이었고요. 그리고 이 기관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장기요양기관들이죠. 그 장기요양기관들에는 중복되는 영역도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는 50만 명의 요양보호사와 3만 2천 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여튼 그리고 3세대 사회서비스 도입 이후에 사회복지사는 더 이상 사회복지사의 대표 인력이 아니라는 거가 대표 인력은 누굴까요? 그래서 여전히 보육교사 그리고 요양보호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여기를 관리하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리하는 정책성들이 주어지고 있는 조직들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얘기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다른 종사자들의 처우 임금도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 임금은 어떤 체계를 가져가야 될 거냐? 당연히 전문성이라는 태제 그리고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되는 이런 주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금 현황을 오늘 이 주제가 임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금 수준을 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 수준은 우리가 이제 처우개선법 처우법에 의하여
처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도 실태조사고요. 이제 올해 내년 실시할 실태조사가 이 앞에 계신 이제 이철선 박사님께서 아마 수행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근 연도 거는 안 나왔으니까 2020년도 거가 가장 최근인데요. 보시다시피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은 연봉입니다. 이게 수당이나 모든 걸 다 쳐서죠. 연봉 한 3,200만 원입니다. 생활시설 사회복지사가 3,600, 이용시설 사회복지사가 2,800. 생활시설 사회복지사가 더 높은 이유는 아시죠? 장시간 근로 때문입니다. 예, 장시간 근로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몇 교대제? 예, 아시면 주말 근로를 하셔야 되고요. 야간 근로를 하셔야 되고요. 이 시간에 수당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훨씬 더 급여가 높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급여 테이블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 총액 대비 기본급이 약 81%고요. 그러면 한 20% 정도가 수당 정도가 되죠.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일까? 아까는 미국은 저희가 4만 5천 대 5만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가 높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의 7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낮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거가 있는데 수가시설이라고 말씀드렸던 제3세대 시설들, 그러니까 바우처 기관이라든지 장기요양이라든지 이런 수가들은 이 임금 테이블대로 굴러가지는 않죠. 그래서 수가시설을 제외하면 약 한 85% 정도의 낮은 수준이고요. 2016년도에는 87% 정도까지 증가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전 산업 평균으로 보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국고보조시설 3,500, 지양예방시설 3,600,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시설장 같은 경우가 4,600, 관리자가 평균 12년 일했을 때 4,200, 사회복지사가 평균 6.5년 일했을 때 3,000, 생활지도원, 그러니까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가 평균 9년 정도 일했을 때 3,800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사실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임금 가이드라인 그리고 시설 자체의 임금 체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과연 어디 기준을 따를 것이냐라고 보면 전체에 보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시설들은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준수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생활시설은 35%, 이용시설은 47%, 50%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서 주고 있길래? 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설별로 보면요. 정부 보조금이 거의 99%, 95%, 97%, 98%, 96%, 99%, 96% 많은 시설들이요. 사실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른 데에서 재원이 나오는 데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만으로라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 수당을 일부 법인이나 지자체가 뭐 아니면 다른 데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건비는 대부분 정부 보조금에서 온다고 볼 수 있고요. 정부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정부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플러스 후원금 이런 식으로 시설들이 인건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율이 이렇게 60%, 80% 이용 시설은 81% 이렇게 좀 낮은 이유는 여전히 여기 수가 시설들이 포함돼서 조금씩 낮은 것들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수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하냐? 물론 적정하지 않다.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겠지만 사회복지 임금 수준은 낮다. 낮은 이유는 정부 보조금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의 인건비가 낮은 거고 또 인건비와 경상비를 구분해서 주는 데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 시설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은데 서비스 질을 강요받는, 높여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이 딜레마 상황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대비 접근율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똑같이 왔잖아.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 임금이 법에 따라서 처우법에 의해서 준수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거의 100%까지 달성됐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도 결과를 보시면요. 1급 시설장 같은 경우는 95%, 92%,
2급 사무국장은 정부 공무원 대비 비교 급수에 따라서 98%, 2급 이용시설은 104%, 생활시설 3급 과장님 88%, 94%, 4급은 97%, 99%, 5급은 오히려 9급 공무원보다 높네요. 이게 비교 대상이 9급 공무원이니까 112%, 102%.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사회복지 임금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 라고, 사회복지사 임금 수준이 올라왔어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임금으로 비교 자체가 사실 적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과 민간위탁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과 일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어느 직종이 공무원 임금을 목표 수단으로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없습니다. 이미 공무원 임금 수준은 다른 보상 체계들이 많아요. 임금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도 있고요, 공무원 복리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장기 근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신분 안정도 있고요, 명예도 있죠.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임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공무원 임금이 높아서 공무원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상징적 체계와, 그리고 공무원이 누리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배타적 권력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무원 수준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합리한데, 더군다나 보상 체계도 다릅니다. 공무원 수당 제도는 상여수당, 3종, 가계보조수당, 4종, 특수지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공무원 임금은 공통수당 외에 개인별 수당 이런 것들을 여기 제외하고 임금 이 비교를 하고 있기, 접근율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은 접근율입니다. 그리고 사실 핵심적으로 봐야 되죠. 뭐요? 총액으로 봐야 되죠. 총액으로 보면 지금 2022년도 공무원 전체의 소득기준 월액 평균액이 얼마냐면 539만 원입니다. 월 539만 원을 받는 게 공무원 평균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해서 이 매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임금이 아까 보셨다시피 연봉 3천이면 월급으로 치면 한 270 이 정도 월소득 나오는 건데, 공무원은 539니까 사실은 핵심적으로 보면 2배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근데 또 저기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민간보다 임금이 낮아. 공무원의 보수의 민간 임금 접근율은 87%야. 근데 사회복지사도 아까 보니까 수가시설 빼면 한 85%는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비교가 다릅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기술적인 건데, 공무원은 누구랑 비교했을까요? 민간 임금? 상용직 100인 이상의 기업과 비교하는 게 민간 임금 접근율입니다. 다시 해서 대기업하고 비교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사를 평균하고 해서 85%, 저기는 대기업하고 비교해서 87%.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공무원 임금을 얘기할 때 이렇게 낮은 그 공무원의 임금 테이블, 봉급표라고 얘기하죠. 봉급표를 가지고서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율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타당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낮은 거죠. 그래서 문제점은 이 2020년도 실태조사에서 나온 문제점은 아주 사회복지사들께서 조사를 해봤더니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설도 우리는 주고 싶지만 임금 보수 자체가 가이드라인 자체가 적어서 적게 임금이 내려온 거야. 예산이 낮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높여주면 좋겠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최소한이라도 이것만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권고사항이라서 안 지키는 데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들 간에 보수 격차도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설조사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종사자들 자체도 보수가 너무나 낮아요. 그리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왜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유형별 보수 격차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라고 해서 이 문제점들을 동일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높여야 되는 건데요.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데도 많다라는 거고, 소규모 시설, 5인 미만 시설들 같은 경우는 임금 체계가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는 시설 범위를 넓히고, 이 적용 범위라도 먼저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차츰차츰 올려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뭐 주요 과업이 하나 있다면 최소한 이거는 돼야 되겠죠. 뭐죠? 아까도 인사 말씀에서 축사에서 나왔듯이 제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안 지켜주는 데들이 바로 지방이양시설들이 아니라 국고보조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시설부터 해보자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해봤더니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들이 있는데 국고지원시설들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개별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임금 체계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공무원 체계도 어떤 공공기관도 이러한 임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누가 정한다? 담당 사업가가 정한다. 사업가에 누가 정한다? 담당 공무원이 정한다. 누구랑 논의해서 정한다? 기재부랑 협의해서 정한다. 여기에 당사자들은 사실 거버넌스 구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일자리 과장님께서 나와 있겠지만 일자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각각의 일자리과가 모든 사업을 다 담당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시설이 있는 각각의 사업가들에서 사실 개별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다. 이게 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종사자 자격, 시설 주체, 그다음에 재원 형태 등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 유형과 수준들이 매우 다른데요. 다 차별적인 기술이 있다. 어디에?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정신건강 사업 안내, 노숙인 안내, 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등등 각각의 지방 이용시설마다 단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고지원시설의 개별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전체에서 일자리과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도 이게 지금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장애인 거주시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수준이고 노인 양로시설은 뭐 이렇게 적정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정신요양시설은 낮은 수준이고 노숙인 재활시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수준이고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도 매우 낮은 수준이고 지역아동센터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미리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인건비 대비 예산 확보 수준이 100%를 넘는 데가 없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매년 못 넘었고요. 정신요양시설 매년 못 넘었습니다. 노숙인 거주시설 매년 못 넘었고 양로시설 매년 못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 국고지원시설 지급 비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얘기했더니 사실 예산 반영 안 된 거잖아요. 예산 반영을 안 되려고 했을 때 로비를 하고 열심히 요구를 하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사실 협회와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 1,700억 원 정도를 늘리면 국고보조시설들의 임금 테이블을 맞출 수 있다라고 사협회에서 적극 노력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서 1,200억 정도가 사실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2023년 기준에는 국고보조 사업에 추가적인 인건비 지금 현재 필요한 거가 853억입니다. 853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예산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53억이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 고영인 의원님 오셨는데요. 우리 민주당 간사님께서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와 쟁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는 생산성, 단체교섭, 사회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노동자가 임금도 높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어차피 이거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 결정하는 거 수준, 그 힘에 의해서 사실은 임금은 결정된다라는 이론이 있고요. 그런 거가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의 임금이 높고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 임금이 낮고 어떤 나라에서는 사실 장애인들의 임금을 어느 정도 정하냐 어떤 나라에서는 학교 교사의 임금이 왜 이 수준이냐 뭐 이런 것들은 다 제도적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생산성 가지고만 임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없는 거는
노동에 대한 가치 절하를 생산성이 낮다고 얘기한 첫 번째 가지고 노동에 대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노동에 대한 가치를 좀 절하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다른 두 가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라는 게 뭐죠? 임금 결정 체계가 있으면 됩니다. 왜? 협상 테이블이 있으면 되죠. 근데 협상 테이블이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단체 교섭에 따른 임금 결정이 사회복지시설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 사회 제도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인 미만 시설은 어떻게 할 건가? 생활시설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건가? 준수는 어떻게 할 건가? 등등 그 관습과 제도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임금 결정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좀 법제화를 통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투자를 하려면 이 시설이 왜 중요한 시설인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 인건비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보통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거를 공공기관법에 의해서 정해놓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어떤 거냐?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면 공공기관이다. 단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공공기관인 거거든요. 법률에 따라 설립되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은 다 개별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들입니다. 두 번째, 정부 보조금이 총 수입의 절반을 이상 넘어가면 이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그럼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보시다시피 90% 이상인데 다 이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기관의 정책 결정에 의해서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대부분 지자체와 또는 국가에 의해서 담당 부처에 의해서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공적인 존재들이에요. 이건 공기와 같은 것들인데 우리는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 결정 기구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다른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들은 다 적용되는 임금 체계 가이드라인 체계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저런 공공기관 임금 결정 체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섭이 될 수 있고 임금 가이드라인이 임금 개선 수단이 될 수 있고 근데 현재는 각 지침이 안 지켜지고 있고 연속성이나 통일성도 없고 각 단계별로 가이드라인 만든데 복지부, 그 다음에 담당 부서, 지자체, 그 다음에 법인, 기관장이 각각의 자의적 재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금체계가 작동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려면 우리 스스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이 공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런 취지에 맞는 시설 만들기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부가 공공 부분의 임금 결정 체계를 만들어서 그 정도로 인건비 예산을 투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 시설이 그러한 시설이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해서 제도적 수준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회복지 시설이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의 사용자라는 건 정부인 거고요. 정부가 공공위탁이라든지 그리고 정확히 사업에 대한 기능을 아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업무를 부여하면 그거에 따른 임금결정 체계가 적동돼야 되고요. 시장화 수가시설들 있죠. 이거는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요양시설들인 것들이죠. 그런 데들은 수가수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결정 가이드라인, 임금결정 체계,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될 필요가 없고 지금도 그렇게 구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이면은 그게 노동법 하에 있는 거지 복지부가 모두 인건비를 댈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수가시설, 시장화 수가시설들도 마찬가지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임의적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오늘 시설을 만들었으니 나한테 인건비 다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시설을 만들어내고 인건비를 100%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적어도 아무나 시설이 될 수 않는 공적 관계에 있는 시설부터 정하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1세대야 2세대. 3세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수가시설들을 빼놓고 국고보조시설과 지방이용시설은 그것이 민간이 설립하더라도 공적 체계에 있는 공기니 그 시설들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더라도 정확히 시설 성격을 구분해서 인건비를 다 지급하는 100%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급하는 시설들을 정해놓고 다 주고 그 시설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수준을 높여야 된다. 단순히 인건비만이 아니라 시설 투자도 높여야 된다. 시설 투자를 높여서 그 시설을 좋게 만들고 그 시설들이 좋은 인력들을 뽑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가 100% 해야지
되지 않을까. 좋은 시설이 먼저 있어야 되고,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8개 주로 시설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8대 시설 평가 대상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시설부는 사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공적 체계 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시설 우선부터 임금 결정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다른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복지 시설부터 좋게 만들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시설을 좋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된다. 처우는 그 다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위를 향상시키는 건 어떤 것이냐? 사회복지사가 역량에 따른 직무를 해야 되고요. 사회복지사 직무가 고도화돼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단일 임금 체계 중요하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활동센터에 있는 종사자가 정말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서 매번 양 입장이 조정이 되지 않잖아요.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유사한 시설을 범주화해야 되고요. 직영과 홍보를 단순화해서요. 단순한 비슷한 시설에 비슷한 역량들이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의 사회복지사 직무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죠. 2급이 아니라 1급이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급은 사회복지 시설에 그냥 돌봄 종사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시설을 좋게 만드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설 종사자로서 사례 관리와 그리고 조직 관리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사로서 해놓아야 되고, 사례 관리와 조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한 시설에 넣어야 되고요. 그 임금을 높여야 되죠. 단순히 모든 돌봄과 똑같은 일을 하는 2급 사회복지사라고 모두 다 똑같은 사회복지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무를 고도화하고 사회복지사 지위를 명확히 해야 되죠. 140만 명의 사회복지사 똑같이 갈 수는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따라서 준수율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저러한 역할을 하는 직무를 만들고 그 직무에 맞는 준수율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핵심일 거다.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좀 높여보자. 그러면 시설도 좋아지고 사회복지사 지위가 높아졌으면 사회복지사 처우가 그 다음에 따른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도 높여줘야 되고요. 고용 형태가 지금 같은 인력 배치 기준,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요양원의 2.5대 1이잖아요. 2.5대 1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인력 배치라고 하지만 그 곱하기 열을 하면 10명이 25명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10명이 25명을 요양원에서 돌보는데 10명이 25명을 돌본다는 말은 우리가 주 8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주말근로 빼고 3팀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4팀, 4교대를 우리가 지금 4조 3교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4팀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몇 명이 본다? 2.5명이 25명을 보는 겁니다. 되게 많은 문제죠. 2.5명이 어떻게 25명을 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인력 비축이 많은데, 문제가 많은데, 우리 특히 생활시설들, 사회복지 생활시설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생활시설은 교대제 운행의 파행, 인력 배치 기준의 비현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됐죠. 더군다나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일가정 양립, 자율성, 독립성, 대인관계, 경력개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시설들에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들에 대해서 규제와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시설을 좋게 만들고 지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처우와 관련된 여러 환경들을 다 같이 얘기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주도적 조건으로서 우리는 사회복지 처우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지점은 저희가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형태로 가지 않고 수가시설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유인 즉슨 고령화 때문이죠. 그리고 장기 요양 올해 급여 비용이 11조 플러스 국고 부족까지 하면 13조 들었는데요. 2050년 되면 김용화 교수님, 김용화 지금 잘 아시죠? 교수님 추계로 인하면 2050년이면 100조가 됩니다. 이 100조 시장이 열리는 거죠. 100조 시장이 열리는 거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산업화, 수가시설, 시장화 이런 거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노동, 사회복지 노동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노동에서 일부라면 나머지 노동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머지 노동은 어때야 되느냐. 이것들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요양보호사 같은 체계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것보다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린 서비스, 기본 서비스 이런 일들도 많아야 되고요.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는 공동체 노동들도 있어야 되고요. 사실 그런 노동들을 관리하는 그런 노동들을 잘 관리하는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 인력이 저는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늘어나기보다는 다른 서비스 인력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은 뭐다? 그 인력관리, 사례관리, 조직관리입니다. 그 역할을 분명하게 사회복지사들한테 부여하고 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그런 체계로 만들고 그 자격체계에 맞는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과제로 중요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